제4.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인은 소호금천시의 한 갈래. 1.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지정학적 관찰.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 말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서북에서 동남으로 약 810km 장협형으로 전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오늘의 세계 문화 사상에서는 이집트와 더불어 인류 사상 최고의 문화 발상지로 되어 있다. 일부 지질학자들의 설에 따르면 이 양강 사이의 땅은 본시 오늘의 이라크 공화국 바그다드 시까지가 바다 또는 늪지대로 돼 있었고 그 이남 400km의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양강이 그 상류의 흙을 운반하여 메꿔낸 것이라고 한다. 이 2만여리에 달하는 협장형의 지역 중에서 바그다드 이북을 아카드라 하고 그 이남을 슈메르라고 불렀다. 또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그 연원을 발한 바 북부의 고원지대를 옛날은 아시리아라고 불렀고 오늘날은 아르메니아 고원지대라 한다. 이 고원지대에는 일찍부터 아시리아인이 살고 있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은 태초부터 아시리아 고원지대의 흙을 운반하여 바그닷 이남 약 1,000리의 땅 스메르를 메꿔왔는데 특히 홍수기에 있어서 광대한 면적의 육지가 생겨났다. 이러한 광경의 한 장면이 구약 성서 노아의 방주 사건과 슈메르 신화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2. 떠들어온 슈메르인. 2만리 길이 시느주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장협평의 메소포타미아 대평원 중 바그다드 이남의 1,000리에 달하는 슈메르의 땅은 주로 홍수기 이후에 메꿔진 충적지대였으니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는 선주민도 없었고 구석기 문명이니 신석기 문명이니 하는 것도 없었다 한다. 이러한 지역에 서기전 3500년경부터 다음의 형질과 특징을 가진 고도의 문화인들이 떠들어왔다. 1. 슈메르인의 형질. 슈메르인의 유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형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단다. 그런데 아르노 포벨 대학박물관에 있는 니퍼 소장품인 명판 중의 시문은 슈메르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머리털의 색깔이 검다 하였다. 슈메르인의 언어. 슈메르인은 문법체 교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의 언어는 BC 2000년에서 2999년 사이의 1000년간의 순수 슈메르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BC 2000년경부터 그 북방 아카드 지방에 거주하는 셈계 아카드인의 공격을 받아 셈족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마침내 언어에도 영향을 받게 돼 문법체 슈메르어가 구어체로 바꿔졌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에서도 슈메르인의 우수한 문법체 슈메르어는 아카드어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기원년경까지 존속하였다. 슈메르어는 초기 슈메르 시대의 도시국가, 역사, 사회 등에 관한 통치자들의 기록으로서 남아 있으며 슈메르어에 관한 비명은 상업에 관한 것, 법전에 관한 것, 행정에 관한 것 등이 있다 한다. 또한 풍요한 슈메르어 문학은 신화, 서사시, 송덕가, 애가, 예식사, 주문, 격언, 명언 등 문학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슈메르어와 그 문화는 아카드, 아시리아, 이집트 등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사고닉 왕조 동안에는 셈계 아카드어가 아카드 제국 전역 전 메소포타미아에 미쳤는데 이로 인하여 슈메르어는 슈메르 본래 지역 바그다드 이남의 땅에서만 사용됐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슈메르어의 기원이 아직도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터키어를 포함한 우랄 알타리에 이어 기타 많은 어군과 비교해 왔으나 어떤 언어도
슈메르어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슈메르어는 분명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교차어인데 완전한 어근을 가졌다는 것이다. 교차어란 고리어, 굴절어와 함께 언어의 현대적 분류의 3대 전형의 하나인데 교차어는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는 접사가 어간에 붙어 있어 끊어지는 데가 비교적 명확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접두사, 삽입어, 전미사를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슈메르인의 문자. 슈메르인의 문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BC 3500년경부터 바빌로니아 주민들은 상업용으로 가축과 곡물의 명단을 소설 토판 위에 기록한 문자를 가졌는데 그것은 상형 문자였다. BC 3000년경에 이르러 상형 문자는 사라지고 설형 문자가 등장하였다. 초기 셈조, 아시리아인, 기타의 민족들은 자족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이 슈메르 설형 문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세계 문화사가 말하는 바빌로니아 지방에 처음 상형 문자가 있었다 한 이 구절은 태초 메소포타미아의 정세 파악상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다. 슈메르인의 문자는 처음부터 설형이며 그러한 설형 문자가 문자를 가지지 못한 아카드인 아시리아 등 주변 제민족에게 사용돼 오다가 BC 1000년경부터 시작된 페니키아 문자에 의해 대체됐다는 것이다. 문자는 무형의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부호인데 사적 안목으로 문학의 시원과 그 진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이 역개사가 말한 결승이치라고 생각된다. 즉 새끼를 메어 표식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다음이 상형 문자인데 상형 문자는 곧 그림으로써 물형과 사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이 설형 문자인데 설형 문자에 의해 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즉 설은 쐐기를 말하는 것으로 쐐기는 나무나 대를 깎아 V형으로 만들어낸 쐐기는 물건과 물건 사이에 박아서 사계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즉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슈메르의 설형 문자와 은의 설형 문자가 다 같이 쐐기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설형이라 하는데 이 설형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슈메르인이 홍수기 전에 상부 메소포타미아에 떠들어온 사람인 만큼 슈메르의 설형 문자도 슈메르 이외의 땅에서 유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설형 문자를 표의 문자라 한다. 그 크고 작고 도텁고 얇고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이 쐐기 모양의 설형 문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유와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 역계사는 성인이 궤를 만들어 그 상을 보고 팔괘가 열을 지으니 상이 그 가운데 있다 하였다. 또한 역계사는 상을 세워 그 뜻을 다 나타내고 궤를 풀어 참과 허위를 가려내다 하였다. 역의 무진무궁한 효의 작용과 간단한 삼각형의 쐐기로서 사유와 만상을 기록하는 설형 문자는 분명 그 원을 같이 한 것이었을 것으로 본다. 슈메르의 설형 문자는 슈메르어가 자취를 감춘 기원경까지 사용됐거니와 19세기 초반 설형 문자 서판에 그 문자가 해독됐을 때 다음의 세 가지 언어가 그 서판에 설형 문자로서 기입돼 있었다고 한다. 셈게 바빌로니아어, 페르시아어, 기타 유래 미상의 언어.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일은 서방 세계에서는 BC 3000년기의 슈메르인의 문자가 최고의 것이라 하는데 그보다 15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된 대문구 문화, 즉
슈메르인의 소호 금천시 국에서는 문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소호 금천시의 태음역과 메소포타미아의 태음역, 태양역과 태음역, 1월의 운행과 기절이 돌아가는 수를 헤아림에 있어서 지구가 해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인 365일 2422일을 표준으로 하여 한 해를 365일로 하는 역법을 태양역이라 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인 29일 53,059를 표준으로 하여 한 달을 29일 또는 30일로 하는 역법을 태음역이라 한다. 태음역은 달이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는 주기를 상망으로 하여 1년을 24절로 나누고 1년 12달을 나눠 춘하 추동의 4개로 하는데, 이러한 역법은 농업의 경영과 발달에 지극히 효과적이고 편리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상고 이래로 조선조 개국 504년 2월 7일까지 이것을 사용하였고, 이어 서기 1896년 1월 1일부터 그레고리 태양력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소호 금천시의 태음역, 태호 복희시의 태음역 발명. 되풀이하거니와 소호시는 본시 남만주 봉천 요동반도 지방에서 자리해 고도의 문화를 이룩한 연후에 산동반도에서 강소성 지방에 진출한 세력이었으니, 소호 금천시가 태음역을 창출한 것은 대문구 문화보다 수세기 전의 일이었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소호시를 공자의 춘추를 비롯한 중국의 모든 사필들은 일절 전하지 아니한다. 대만 대학 교수 설량지 씨는 소호 금천시가 황제 헌원과 동시적인 인물이라 하고, 또한 서 교수는 동의의 태음역이 소호시 이전부터 크게 발달돼 있었다 하였다. 설량지 씨가 소호시와 동시적인 인물이라고 지목한 황제 헌원의 득국 연조를 사기 오제 본기는 서기전 2765년으로 잡았고, 즉 거금 4953년 전. 반고의 백호통과 기타 중국의 많은 고서들은 신동시 이전에 태호 복희씨가 있었다고 하였다. 태호의 호는 소호의 호와 상승적인 것이며, 복희의 희는 태음역을 낳았다 하는 희화씨의 계열적인 명칭인 것으로 본다. 공자가 쓴 역해사는 옛적 포희씨가 천하의 왕함에 비로소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정에 통달하다 하였다. 복희씨의 역은 역서문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덕은 천지와 합치되고 그 밝음은 일월과 같고 그 차례는 사시의 순서와 같으며, 또한 역해사가 말한 바 천수는 오요 지수도 오다. 오가 서로 얻어 각자 합했으니 천수는 25요 지수는 30이다. 무릇 천지의 수가 55이니 이것이 큰 변화를 일으켜 귀신을 행하나니라 하고, 또한 건의 괴는 216이요 곤의 괴는 144다. 무릇 360이니 기에 해당한다 하였다. 역의 이러한 리와 수는 곧 서경 요전이 말하는 너 희와 화야 1주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빼서야 사시가 정해지고 해를 이룰 수 있나니라. 진실로 백관이 잘 다스려야만 모든 치적이 다 같이 빛나느니라 와 직결하고, 또한 서경 순전상의 선기옥형 이제 7정과도 직결한다. 이와 같이 보아오면 동북아에 있어서의 태음역의 발명자는 바로 태호 복희씨였다는 론이 서게 된다. 태호 복희씨의 연대는 6천년에서 7천년 전이라는 것이 고대 사학자들의 막연한 견해다. 소호 금천시의 태음역법의 제도화.
태호복희씨가 발명한 태음력을 소호 금천씨가 발달시켜 그것을 제도화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춘추 시대의 인물인 좌규명이 엮은 춘추좌전 소공 17년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소공 17년 담자오다. 담자 말해 가로되 우리 국조 소호지가 등극할 때에 봉황이와 춤을 췄다. 그로 인하여 새해를 기념하여 노사에 관명으로 하고 봉조씨를 역정관으로 하였다. 봉이 천씨를 알므로 역정관의 성을 봉조씨라 한 것이다. 소호씨의 역정관 관제표. 역정관 현조씨 분담사항 춘분과 추분. 역정관 백조씨 분담사항 하지와 동지. 역정관 청조씨 분담사항 입춘과 입하. 역정관 단조씨 분담사항 입추와 입동. 소호씨가 제도화한 이 태음력은 그 후 소호씨의 후계자인 제전욱, 제곡, 제순, 은상에 이르기까지 동이족이 계승하여 전담하였다. 이와 같이 역연한 사실을 서량지 교수는 다음 여러 문헌을 제시하여 역설하였다. 니자는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람, 이름은 교, 진나라 재상, 상황의 스승, 저서 20여 편이 있는데 한서 예문지에 수록되었음. 중국인들은 태호복희씨와 소호 금천씨가 창작 발전시킨 태음력에 관한 그 거룩한 공적을 그들의 시조라 칭하는 황제 헌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횡설수설을 벌이고 있다. 거란 이에 대하여 서량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서하, 오를 말한 것. 서하의 역법이 황제 때 창작돼 하나라의 우임금 때에 대성하였다고 일반은 그릇 인식하고 있다. 용성은 역을 이룩하고 희화는 날을 점하고 후직은 해를 점했는데 후직은 진나라의 시조로 이 또한 동이의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신석기 시대의 중국은 동이가 역법의 고향으로 되어 있었다. 마치 동이의 음악이 중국 음악의 고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동이의 후손들이 서쪽 지구에 거하여 1월과 성신의 운행에 관한 절차를 밝혔다. 대황 서경은 중녀를 제전욱의 손자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동이의 계통으로 모두들 역법을 전담했다. 그 후 중국 호남 호북성 지구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이족 삼묘가 구려, 고구려의 선조의 덕을 회복하였고 요가 다시 중녀의 후를 길렀다. 그가 옛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옛 법전, 역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대에 이르러 중녀씨로 하여금 대대로 천지를 서술하며 그 운행의 법칙을 밝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노니 동이에는 확실히 대대로 역을 전담하는 세족이 있었다. 슈메르인의 태음력. 위의 슈메르의 언어에서 본 바와 같이 슈메르인이 동방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떠들어온 것은 BC 3000년경이요. 슈메르인을 정복한 셈게 아카드인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것은 BC 2000년경이었다. 아카드인은 자기의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끝까지 슈메르인의 설령 문자를 사용했고 또한 바빌로니아 왕국은 슈메르 태음력을 계승 사용했다. 슈메르의 태음력은 위에 소호 금천시의 태음력에서 본 바와 같이 1년을 354일로 하고 여기에 가끔 윤달을 끼워 넣음으로써 순환의 도수를 맞췄다. 또한 슈메르인은 12월을 곡식 수호의 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슈메르인은 매달 20일을 행운의 날로 하고 7으로 나누어지는 수호의 날을 불길한 날이라 하여 이 날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행동을 삼갔다고 하는데 슈메르인의 이러한 습속이
오늘의 7일, 일주일의 단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대영 백과사전이 말하는 슈메르 바빌로니아 역. 유사시대 초기에 바빌로니아와 여러 도시국가에서 달력은 34일 12월의 음력달로 이루어졌었다. 계절에 따라 가끔 윤달을 끼워 넣음으로써 1년을 일치하게 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농사해를 통해서 그대로 순화될 것이었다. 초기 슈메르 달 이름 월명 중 어떤 것은 그와 같이 이름 지어진 달 동안에 일어나는 농사일에 대해 언급하고 특히 12번째 달은 이티 쉐구르쿠 곡식 수확의 달이라고 불리우니 이상 당국에 의해 곡식이 무르익는 상태에 따라 여분의 달이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12번째 달 초기에 곡식이 익지 않으면 윤달이 추가되고 그리하여 곡식 수확은 항상 이름 지어진 달 동안에 이루어졌다. 슈메리아 시대에는 각 도시 국가가 자체의 달 이름을 가졌었다. 고 바빌로니아 시대 BC 약 1600년에서 1900년에 이들 국가가 통일되어 바빌로니아에서 쓰던 이름은 예전에 쓰던 것과 교체되었다. 슈메리아 것과 같은 이들 달 이름은 위의 표와 같다. 슈메르와 고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앞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군사적인 업적이나 경건한 행동 등에 언급되는 수많은 해 이름으로 이름 지었다. 카시트 시대에서 바빌로니아 독립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는 아무개 왕의 년 1, 2, 3이라고 명명됐고 년 1은 왕이 왕위 계승을 하는 만 1년이 된다. 이 바빌로니아의 해는 바빌로니아 신인 마르두크에 대한 아키투 축제로 시작된다. 그것은 11일간 지속됐다. 여러 달은 반으로 나뉘어 각 달의 중수는 이시누라는 축제로 특정 지어졌다. 특히 각 달의 7째, 14번째, 21번째, 28번째 날인 특정한 날들은 불길한 날들로 간주됐고 한편 20번째 달은 행운의 날로 여겨졌다. 7으로 나뉘어지는 수요로 된 불길한 날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일정한 활동을 삼가려 했는데 일주일을 7일 단위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역. 이집트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의 시행지였는데 이집트의 역은 특이하다. 즉 소호금천식의 태음역은 1년을 12월 4절기로 나눴는데 이집트의 역은 1년을 다음에 3절로 나눴다. 제1 홍수기, 제2 겨울 혹은 씨 뿌릴 때, 제3 여름이나 수확할 때. 이집트 역의 기원에 관하여는 설이 구구한데 이집트 학자들 간에는 다음에 세 개 설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BC 2981년, BC 4241년, BC 5701년. 슈메르인의 원향은 남만주 요동반도에 자리한 소호구. 대영 백과사전은 슈메르인의 기원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하고 또 슈메르어는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인데 완전한 어근을 가졌다 하였다. 또한 오늘도 슈메르인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그러한 문명을 지니고 갑자기 지상에 내려왔느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돼 있다는 것이다. 교차어를 사용하는 자는 한국인, 일본인, 토이기인 등인데 대영 백과사전은 터키어는 슈메르어와 다르다 하였다. 일본어의 모어가 부여어임은 1919년 헬싱키 대학교 포프 교수에 의하여 밝혀졌으며 서울대 이기문 교수는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대형 백과사전이 말하는 슈메르어의 완전한 어원은 만주, 한반도인 것이다. 영국의 사무엘 노아 크라멜 교수는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책자를 발간했고, 또한 슈메르와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문명 발상지라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20세기 벽두의 서양인 고고학자들의 발굴 성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중국의 역사 상하는 앙소, 용산 두 문화의 출토품에 의거하여 4천년으로 규정지었고, 슈메리아의 역사 상하는 남메소포타미아의 출토 서판에 의거하여 5천년으로 끄집어 올려놓았다. 대문구 문명의 출토품들이 방사성 탄소의 측정에 의해 거금 5785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위에서 자세히 본 바 있다. 중공의 학자 당나는 대문구 문화 발굴지인 산동 강소성 지방에 그 당시 소호라는 국명이 있었다고 했고, 소호시의 원향이 남만주 요동반도 지방이었다고 대만대학 교수 서량지, 홍콩대학 교수 임해상 및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여사면 등 제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소호 금천시계는 가락국 김수로 및 수로의 12세 손인 신라 김유신 등의 원조이며, 소호 금천시는 남만주 요동반도 지방에서 확고한 지반을 가진 연후에 산동반도 지방에 진출하였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부여어, 한국어, 일본어 등 어원이 완전한 교차거를 남겼다. 남만주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한 소호 금천시의 일지가 중국 본토에 진출하여 거금 5800년 전에 대문구 문화를 남길 정도였으니, 그들의 근국인 남만주 요동반도 지방을 본거로 한 소호시의 역사 상하는 적어도 그보다 500에서 1000년 전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슈메르인의 원향이 남만주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하였던 소호 금천시 국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슈메르인의 메소포타미아 입주,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머리털이 검고 한국인과 똑같은 교차거를 사용하고 소호 금천시의 후예인 은, 상의 서령 문자를 구사하는 슈메르인은 BC 3000년경 그들의 근국인 남만주 요동반도에 자리한 소호국 슈메르인은 후일에 붙여진 족칭 소호국을 떠나 천산남로 혹은 그 북로 한대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오늘의 소련의 영역인 사마리칸드를 거쳐 이라크 공화국의 북부지방에 들어가 정복 활동을 벌였던 것 같다. 원주민 아시리아족을 몰아내고 구질서를 파괴한 이들은 5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광개수를 끌어대 미개척의 토지를 옥토로 만들었다. 이상향적 낙토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홍수가 밀어닥쳐 모처럼 건설한 도시들은 모두가 흙 속에 파묻히고 홍수로 말미암아 새로이 생겨난 바그다드 이남의 저지대에 들어가 신천지를 개척하여 슈메르 문명을 이룩하였다. 영국인 사무엘 노아 크람마시의 저서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하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슈메르인의 이러한 역사 활동은 필자가 논호할 것 없이 슈메르인이 남긴 첨토의 명판이 잘 말해주고 있다.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하다에서 발췌. 바빌로니아 홍수 신화 자체는 슈메리아에서 유래한다. 1914년 아르노 포벨 대학 박물관에 있는 니퍼 소장품의 명판 중에서 단편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홍수에 관한 이야기다. 단 하나인 이 서판의 내용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물난리에 앞선 변천과 그 과정을 소개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원문이 몹시 파손돼 있지만 그때 일어난 일들은 슈메리아의 우주 진화론과 우주론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창조, 왕위의 기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5개의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 등의 것이다. 현존하는 이 서판에는 서령 문자의 소유자가 무엇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가 하는 것과 또한 앞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마련한다. 원판의 글월이 35행쯤 파괴되고 다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여 그 대화가 시작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나의 인류여, 그것을 멸망하게 함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리하여 이 침입자는 원주민을 정복하려고 그 질서를 파괴한다. 나 같은 창조물의 무엇을 닌투에게 돌리리라. 사람들을 그들의 정착지에 나는 보낼 것이다. 도시에 관하여는 그들은 신성한 법칙으로 된 고장을 이룰 것이다. 그들의 응달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 정복자들은 폐허가 된 정복지를 재건하는 것이다. 주택에 있어서는 그들은 깨끗한 곳에 벽돌로써 쌓으리라. 우리가 마음먹는 장소를 그들은 정결한 곳에서 발견할 것이다. 인간은 불을 끄는 순수한 물을 인도했도다. 인간은 불을 끄는 순수한 물을 도입했도다 한 이 순수한 물은 바닷물이 아닌 담수를 말한 것이다. 즉 관계수로를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본다. 이리하여 초기 슈메르어의 기록에 농업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식을 완수하고 신성한 규범을 높이었다. 엔 이후에 엔릴, 엔키, 그리고 닌허시는 검정머리 사람들을 형성하였고 닌허시는 검정머리 사람들로서 형성되었다 한 이 구절은 슈메르인이 사용하는 교차어와 더불어 스메르인의 인종적 속성, 즉 그들이 소금천시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식물들은 땅에서 우거졌으며 4발 달린 짐승들은 교묘하게 생존하게 되었도다. 35행이 결여됨. 왕위가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승화된 교권과 왕권이 하늘나라에서 부여된 후에 슈메르인이 남긴 점토 명판에 수록되어 있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승화된 교권과 왕권이 하늘나라에서 부여된 후에 운우는 신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하늘나라는 그들의 근국을 지칭한 말일 것이다. 이 하늘나라는 삼국유사 신라 시조 박혁거세기가 말하는 육부지조 사계 종천 이강과도 연원적으로 직결하고 또한 일본국의 정사인 일본 서기상 천손 강림조의 종천장례 천신지자 승천반선 자천강지 등과도 직결한다. 이 초기 슈메르 건설자는 그의 건국에 관하여 그들 근국 천자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예식과 높여진 신성한 규범을 완수했도다. 순수한 곳에 5개의 도시를 이룩했다. 5개의 도시의 통치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에르두시 누리먼드, 바트티비아시, 라라크시 앤드비럴식, 시파르시 영웅 우투, 사뮤엘 크라멜시가 영문으로 번역한 슈메르 문자 엔릴 영웅시 찬시를 우리말로 번역. 엔릴은 만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예식, 신화, 기도 등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의 신이다. 초기의 기록으로부터 엔릴은 신들의 아버지, 천지의 왕, 온 육지의 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왕과 지배자들은 그들에게 국토의 왕권을 주고 나라를 번영하도록 하고 그들의 힘으로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한 것은 엔릴이었다고 자랑한다. 왕명, 왕위도 엔릴 신이 선언하였다고 여겼다. 엔릴 그대의 명령은 원대하고 그대의 말씀은 거룩하도다. 주님의 발언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운명을 명할지어다.
축혀 올린 그대의 눈은 국토를 잘 살피고 흰 상단에 고원한 상단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앤릴은 권력, 주권, 왕자의 지위를 완성시키며 지시는 그대 앞에 두려워서 허리 굽혀 절하고 천시는 그대 앞에 겸손하도다. 니퍼시는 그 외양이 염려스럽고 두려움으로 차 있는데 옳지 못한 것, 악한 것, 폭군, 그 개혁자, 오만한 자, 동지를 위배하는 자, 앤릴은 도시에서의 악을 참아내지 않으며 크나큰 그물, 그는 못되고 악한 자들이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도다. 니퍼, 위대한 산, 아버지가 거주하는 성지여, 풍부한 상단이며 높이 솟아오른 에커는 높은 산, 순수한 고장. 위대한 산의 왕자 아버지인 앤릴은 고매한 성지인 에커의 맨 위에 좌정했도다. 사원, 그 신성한 법규는 하늘처럼 뒤엎어질 수 없고 그 순수한 법규는 땅처럼 흩어질 수 없도다. 신성한 법은 시면의 거룩한 법규처럼 아무도 내려다볼 수 없도다. 그 신부는 먼 사원처럼 하늘의 천정처럼 알려지지 않은 채 그 발언은 호소이며 예식은 귀중하고 기름진 것과 우유로 넘치는 축제는 풍요로움으로 풍성하며 보고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오도다. 앤릴의 집, 그것은 풍부함의 산이요 청금석으로 된 고원한 거주지 에커는 장엄하도다. 그 경외와 두려움은 하늘 다음 가고 그 그늘은 온 땅에 퍼지고 고매함은 천상의 신부에 이를지어다. 모든 왕과 왕자는 거룩한 예물과 봉헌물을 바치고 기도와 호소와 간청을 드리도다. 앤릴 신이여, 그대가 긍휼히 바라다보는 목자를 그대는 불러서 높게 하였도다.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어떤 이방의 땅도 굴복시키고 어느 곳에서나 신주를 달래며 무거운 노획물에서 봉헌물을 가져왔도다 보고해서. 드높은 궁정에서 그는 봉헌물들을 지휘했고 앤릴은 고귀한 목자임에도 늘 움직이며 살아있는 모든 목자를 인도함으로써 왕자의 위엄을 부여받았고 그의 머리에 신성한 왕관을 불러들이게 하였도다. 하늘이여, 그는 왕자다우며 지상이여, 그는 위대하도다. 에나나키, 그는 그들의 뛰어난 신이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운명을 판정할 때에 아무 신도 그를 감히 바라보지 못하도다. 단지 그의 뛰어난 대신인 시종 누스쿠만이 그의 심중의 말과 명령을 알리게 하고 전하였도다. 모든 것을 포옹하는 명령을 수행할 일을 떠맡았고 모든 신성한 법규와 법칙을 위임했던 것이다. 위대한 산인 앤릴이 없이는 아무 도시도 세워지지 못하고 아무 정착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어떤 마국간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양사도 세워지지 않으며 어떤 왕도 옹립되지 않고 어떤 높은 성직자도 탄생하지 못하며 어떤 마하승려 고여승도 양떼의 불길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일하는 자는 어떤 통치자도 감독자도 갖지 못할 것이며 강물도 그 범람하는 물결이 넘쳐 흐르지 않으리. 바다의 물고기는 깊은 풀숲에 알을 낳지 않으며 하늘의 새들은 넓은 땅 위에 둥지를 짓지 않으리라.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은 수분을 보내지 않으며 초목과 들판의 장관은 자라나지 못하리라. 들판과 무장에는 풍성한 곡식이 꽃을 피우지 못하며 산속 숲에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